안녕하세요. 김현애 기자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이론편 원가회계 파트 진행할 거고요. 파트 2입니다. 재무회계 공부하고 일반 전표 입력 우리 실무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론 실무를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가 재무회계 공부한 내용들을 바로 일반 전표 입력에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빠르게 전표나 이런 것들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아직 잊어버리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가회계 이론 남아있는 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파트 진행하고 또 메인 매출 전표와 그다음 부가세 신고서 입력 메뉴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파트 2 원가 회계 중에서 원가의 분류와 그다음에 원가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페이지는 17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원가와 원가 회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죠. 우리 처음에 재무회계 시작을 할 때 원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정보 이용자들, 그러니까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성과평가를 하거나 혹은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바로 원가 회계입니다. 우리 기업의, 우리 제품의, 우리 상품의 원가를 분석해서 우리가 매출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원가는 이렇게 발생하고 이익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원가를 더욱더 절감해서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고안된 회계가 바로 원가 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가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재화 등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뭐로?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들, 그걸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가 회계는 이런 원가를 추정하고 측정하고 분류하고 기록하는 거, 이걸 원가 회계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원가를 집계하고 분류 및 계산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되고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원가액의 목적은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를 산출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이 원가를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가를 통제한다는 의미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원가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마진을, 즉 이익을 더 많이 늘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부의 창출이에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원가 통제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현대의 기업 회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영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A라는 사업부, B라는 사업부, C라는 사업부를 분석을 할 때 A라는 사업부를 계속해서 가져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A라는 그 사업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만들면 만들수록 마이너스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이상 생산을 중단해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이 원가 회계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페이지 170페이지 원가의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원가의 분류는요, 다음과 같이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제조 활동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 원가의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준변동 원가, 준고정 원가로 분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그리고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거기에는 또 매몰 원가와 기회 원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챕터 2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굉장히 쉽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건 많이 없고 이해 위주로 하고 문제를 응용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국어만 할 줄 알면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추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품에 추적을 할 수 있는 원가이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다라고 직접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직접 원가로 불리게 됩니다.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정할 수 있는 원가 요소로서 특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A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라고 얘기하고, 노무비의 경우에는 직접 노무비. 그래서 A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 간접원가 보겠습니다. 간접원가는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고 하는 제품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원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간접 재료비,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비라든가 간접 노무비, 전력비, 그다음에 공장 감가상각비, 간접 재료비의 경우에는 A와 B와 C에 모두 다 들어가는 뭐 나사나 못이나 이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소모품. 그다음에 간접 노무비의 경우에는 A와 B와 C를 생산하는 이 공장장에 급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간접 노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력비는 어쨌든 이 생산 라인이 A, B, C라고 하는 생산 라인이 구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A, B, C 생산 라인이 한 곳에 있는 경우에는 전력비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A와 B와 C에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장 감가상각비는 A, B, C 요 기계장치가 하나다.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가 하나라고 했을 때 이 기계장치와 관련한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접 원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조 간접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 뒤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뒤에 이론 문제고요. 페이지 177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상용의 회계 담당자는 제조원가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고요. 이 중에서 분류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분류가 잘못된 것을 골라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타이어의 경우에는 개별 제품별로 어쨌든 자동차 하나 생산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직접 재료입니다. 타이어가 자동차 이외에 다른 제품 생산하는 데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타이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직접 재료비에 해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재료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장장의 임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공장장의 임금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뭐 소나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네시스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데 그 공장을 관할하는 공장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장장은 사실상 제네시스 그리고 아반떼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각각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에 해당이 되지 않고 간접 노무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서 원가 회계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해당 개념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치와 못 등의 소모성 비품의 경우에는 망치나 못 이런 것들은 모든 제품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반떼를 생산하든 그다음에 제네시스를 생산하든 망치나 못과 같은 이런 비품들은 무조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접 재료비라고 하게 됩니다. 네, 공장 내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사. 그래서 공장에서 어쨌든 직원들이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근무하게 되고 해당 의사의 급여는요, 당연히 제조 간접비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런 간접 재료비나 간접 노무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제조 간접비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직접 이 자동차를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동차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요걸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이해가 될 건데요.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페이지 171페이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제조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하나를 만들어낼 때는 크게 직접 재료비, 이거를 우리 D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이렉트 머테리얼이라고 해가지고 DM,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다이렉트 레이버가 되겠죠. 레이버.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서 OH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그다음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어디에 포함돼요? 제조 간접비에 포함이 되더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비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우리가 원재료 사용액을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노동력의 사용액을 직접 노무비,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가들을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거기 종류에는 간접 재료비나 간접 노무비, 그다음에 공장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공장에 대한 임차료, 공장 보험료, 공장 수선비, 공장 전력비, 공장장의 급료, 공장 소모품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간접적으로 해당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원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뒤에 가보시면 제가 이거 앞에다가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자, 페이지 1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제조원가, 제품원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이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지 않으면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 정도 외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원가액의 전반이 흔들립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어쨌든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직접 재료비와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다음 제조 간접비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제조 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와 그다음 직접 노무비 요 두 가지를 합쳐서요. 우리가 어쨌든 제품 생산을 하는데 기초적인 어떤 원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초 원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기본 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원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요. 단기총 제조 원가는 얼만데 그 중에서 기초 원가가 얼마다,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구성 요소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가공원가 보겠습니다. 전환원가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크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우리는 가공원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전환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보다 단기총 제조 원가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개를 합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가공 원가가 얼마다, 장기총 제조 원가가 얼마고 가공 원가가 얼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제외한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 그러면 가공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직접 재료비가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단기총 제조 원가라는 건 어쨌든 그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제조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기간 비용으로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기업의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제품의 판매 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거를 우리는 보통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발생한 즉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요. 제조원가 이외의 원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그다음 관리 부서의 뭐 회계팀 직원들 이런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육 훈련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판관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판관비를 공부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 없어도 어쨌든 제조 원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외의 원가 있죠. 판매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비제조 원가 혹은 비제조 원가라고 하고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다시 앞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3번입니다. 171페이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요 좀 중요해요. 이거는 조업도 수준의 증가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 원가의 모형의 형태, 변화하는 형태를 우리가 원가 행태라고 하게 됩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챕터 2에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밑에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통제 가능 원가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이 원가의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즉 경영자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가의 발생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거는 경영자의 성과 평가 시 고려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경영자가 마음을 먹으면 줄일 수도 있는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에 해당이 되고요. 통제 불능 원가는 경영자 원가의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원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에 탔어요. 공장이 불에 타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비용들 그리고 재해를 이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원가예요. 경영진도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얘가 불에 탈지 안 탈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하지만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이 제품의 생산을 늘릴까 말까 이걸 의사결정을 통해서 관련된 원가를 좀 조절할 수 있죠. 그거는 통제 원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과평가에 고려가 되는 게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는 경영자의 성과평가 시에는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운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물건이 안 팔려.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발생하는 그 원가들은 어쨌든 경영자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원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과평가 시에 이걸 고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크게 나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성과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나뉘게 됩니다. 관련 원가는 우리가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가능한 대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원가로서 이거는 변동원가인지 고정원가인지와 상관없이 관련 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A라는 의사결정과 B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원가가 달라지게 되면 그거는 관련된 원가에 해당이 된다. 자, 비관련 원가는 우리가 특정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원가예요. 그래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미 발생한 원가가 바로 비관련 원가에 해당이 되고요. 각 대안, 즉 A라는 안을 선택하든 B라는 안을 선택하든 어쨌든 그 원가는 불변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몰 원가가 있습니다. 자, 매몰 원가는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고요. 현재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아무리 크고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하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해요. 연인 사이에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슬프죠. 슬픈데 그때 연인한테 많은 금액을 데이트 비용으로 썼을 경우에는 더 구질구질하대요. 헤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연인과 헤어질지 말지를 의사결정할 때는 내가 그 연인에게 사줬던 선물, 그죠? 명품 가방, 그죠? 신발, 그다음에 귀걸이 이런 거 의미 있나요? 그건 매몰 원가예요, 여러분. 과감히 내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기회 원가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이 친구와 헤어짐으로 인해서 내 어떤 삶에 있어서 더욱더 얼마나 발전적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 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때와 헤어졌을 때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지. 그죠? 더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의 자기 개발에 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걸로 비교를 하셔야 되지. 과거에 어쨌든 그 연인에게 썼던 그 비용들은 매몰 원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매몰 원가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헤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헤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몰 원가는요, 이미 발생한 원가고 아무리 크고 중요해도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회 원가 보겠습니다. 기회 원가는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용도가 있을 때, 그중 하나의 용도를 선택할 경우 다른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대 금액 또는 최대 이익이다. 그래서 최소 금액이 아니고 최대 금액 또는 최대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A라는 안, B라는 안, C, D, E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A라는 안을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안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B, C, D, E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익을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익의 순서가 이렇게 됐다. B, C, D, E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은 이걸로 했죠.
그럼 기회비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이 선택안을 이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걸 선택을 한 것이고 나머지가 뭐가 돼요? 대안이 되는 거죠. 대안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 최대 이익 또는 최대 금액을 가져다 주는 이 B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포기한 대안 중에서 최대 금액이 B 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B 안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가보시면요. 페이지 176페이지 3번 문제 풀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품을 가공하는데 이제 소요되는 원가로 직접 노무비와 그 다음 제조간접비의 합을 뭐라고 하죠? 제조간접비, 직접 노무비와 그 다음 제조간접비의 합을 가공원가라고 하죠. 그 다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기초원가라고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돼서는 안 되는 원가를 뭐라고 한다? 기회원가가 아니고 매몰 원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비용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특정 부분의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고 부문 경영자의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한다. 그죠? 성과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가가 바로 통제 가능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제 경영자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가 잘했더라면 이 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우리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금 원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처럼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페이지 172페이지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에듀윌은요 8년 전에 기계장치를 900만 원에 구입했대요. 근데 고장으로 인해서 이 기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시 거래처에 2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수리비용 100만 원을 들여서 250만 원에 팔 수도 있을 때 이때 매몰 원가와 관련 원가 그리고 기회 원가를 각각 구하시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매몰 원가는 뭐죠? 이미 8년 전에 기계장치를 900만 원에 구입했대요. 이 사실은 내가 지금 처분을 하든 수선을 해서 지금 보시면 거래처에 그냥 처분을 바로 할지 아니면 수선을 해가지고 팔지 수선 후 처분을 할지 이거 둘 중에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수선을 하든 처분을 하든 과거에 900만 원에 구입을 했다라는 이 사실 이건 변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00만 원은 바로 매몰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때 관련 원가는 뭐가 되겠어요? 200만 원과 100만 원, 250만 원. 이 세 가지가 관련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의사결정할 때 20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을 모두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기회비용을 구해볼게요. 자, 기회비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하죠. 즉시 팔게 되면 200만 원에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수선을 하게 되면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150만 원의 이 순이익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분을 하는 의사결정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이라는 건 지금 페이지 172페이지 보시면 해당 대안을 선택하면서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처분이라는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때는 뭘 포기했어요? 수선해서 처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분하는 케이스에는 요 1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자, 반면에 수선을 해서 처분을 하는 케이스 있죠? 이 경우에는 뭐가 대안이에요? 이걸 선택을 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기회비용은요.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대안인 처분을 하는 케이스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매몰 원가는 900만 원. 과거에 기계장치를 구입한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관련 원가는 20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 기회 원가는 즉시 판다.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포기하는 건 뭐예요? 수선해서 팔았을 때, 즉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했을 때 요 150만 원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최대 이익, 그게 바로 기회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수리를 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50만 원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한 건 뭐예요? 즉시 처분하는 2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지만 기회 원가는 우리가 포기한 것의 대안 중에서 포기한 대안의 최대 이익이 기회 원가가 되는 것이다.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렇고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이론 문제 볼게요. 이론 문제. 자, 페이지 178페이지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듀윌은 집중호우로 보관 중이던 상품 1,000만 원이 파손이 됐대요. 이 제품을 파손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80만 원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30만 원을 들여서 파손된 부분을 수선해서 200만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수선 후 처분을 했을 때 그 기회비용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매몰 원가는 뭐예요? 이 1,000만 원, 1,000만 원, 과거에 사왔던 1,000만 원은 사실상 우리가 처분을 하든 혹은 수선해서 처분을 하든 과거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지불된 사실은 변동하지 않아요. 이게 뭐 회수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근데 수선 후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에서 포기한 대안은 뭐예요? 수선 후 처분을 하게 되면 회사는 지금 당장 처분하는 거죠. 지금 당장 처분을 하는 경우 당장 처분하는 케이스 뭐예요? 80만 원의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만 원이 당장 처분하는 것이 우리가 포기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수선 후 처분을 하게 되면 200만 원에 30만 원 해서 170만 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잘하는 선택이에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포기한 대안은 당장 처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179페이지 1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장에 설치해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100만 원, 그리고 고장 시점까지는 2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대요.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7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뭐를 구해라? 매몰 원가를 구해라. 이렇게 수선 후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는 케이스에서 매몰 원가는 뭐예요? 과거에 이 기계장치를 구입한 비용, 그 비용은 뭐죠? 장부 금액이죠. 이미 20만 원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고 났기 때문에 자,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20만 원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장부 금액에 해당되는 80만 원이 바로 매몰 원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제조 원가 흐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원가의 기본적인 분류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제조 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을 드디어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원가는 관점에 따라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원가의 흐름과 원가를 계산하는 거 이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원가 요소에는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3가지 요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가 요소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디에 집계가 돼요? 이제 제조가 되는 과정에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계정에 제조 과정에 투입이 되는 순간 제공품이라고 하는 계정에 집결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품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제품 계정으로 들어갔다가 얘가 판매가 되는 순간 매출 원가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제품의 판매를 통해서 매출 원가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가 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우리가 제조 원가의 3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얘네들이 투입이 돼서 제공품 계정에 들어갔다가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 원가로 이어지는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가 흐름을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요 T 계정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원재료는 기초의 재고액에 단기에 구입을 해온 것이 있겠죠. 원재료를 이제 기초에 전기에 쓰고 남은 거,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기초 원재료. 단계 중에 구입한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는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사용한 거는 우리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해당되는 직접 재료비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모두 다 사용액이 다음과 같이 집결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 여기를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직접 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표현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단기에 총 발생한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에 투입된 원가가 있고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조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조가 완성이 되면 뭐라고 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고요. 여기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 자, 여기서는 지금 사용분과 미사용분이 나뉘게 되죠. 여기서는요, 완성분과 미완성분이 나뉘게 됩니다. 완성분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게 되고요. 미완성분은 기말 제공품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제 제품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제품에서는 팔리거나 판매가 되거나 미판매가 되는 거. 그래서 기초에 안 팔리고 남아있는 기초 제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매출 원가, 판매된 걸 빼게 되면 기말 제품이 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T 계정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원재료에서 제공품, 제품 여기에 이제 이 흐름에서 하나 요소를 빼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빼거나 혹은 뭐 직접 재료비를 빼거나 아니면 기말 제품을 빼거나 해서 여기에 있는 이 흐름상에 있는 뭔가 한 가지를 이제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암기하지 않아도 용어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어쨌든 이 공정에서 뭔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돼요. 일단 원재료가 투입되겠죠. 뭐 햇반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햇반에 필요한 쌀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통도 필요하고 그죠? 그 위에 덮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돼서 이제 공정에서 계속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완성이 되겠죠. 일단 완성이 돼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성된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미완성된 게 기말 제공품. 자, 그리고 완성이 되면은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제품 창고에 들어간다고요. 제품 창고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는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걸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어쨌든 요소별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요소별로 원가들을 집계를 해주는 과정, 그걸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게 기초원가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가공원가, 그리고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는 투입이 된 거고 얘는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용어를 쓰고 얘는 투입된 거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포함이 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원가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차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기보다는 어쨌든 아까 그 T 계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사실상 이걸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뒤에 넘어가시면요.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 이제 원재료 T 계정이 나올 수도 있고 제공품과 그다음 제품과 이걸 같이 좀 짬뽕시켜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2020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100만 원이래요. 사용한 원재료가 1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자, 2020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액은 2020년 1월 1일 원재료 재고액보다 그죠? 원재료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 지금 21년도로 지금 다 바뀌어 있어야 되죠. 예. 어쨌든 21년 기간에 원재료 매입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원재료 2021년도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만 좀 봐주세요. 자, 사용한 원재료가 얼마예요? 자, 사용한 원재료. 요 T 계정에서 사용이 되면 원재료가 사라지게 되죠. 사용한 원재료.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액은 1월 1일보다 20만 원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숫자나 비교를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기말 원재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래요? 원재료 구입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얘랑 얘 차액만큼 여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떻게 돼요? 1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내에서는 항상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더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요 차액이 차변과 대변은 언제나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요 차액만큼 우리가 사용액과 그 매입액만큼 차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된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매가 이루어진 거.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요소를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요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요. 1번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7번 볼게요. 뒤에 가시면 178페이지.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변동비가 될 수도 있고 고정비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변동비랑 고정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제조간접비는 변동 제조간접원가, 그다음에 고정 제조간접원가 요걸 합쳐서 제조간접비라고 부르게 되고요. 변동원가도 있을 수 있고 고정원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 공부하시면 아실 거고요.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 어쨌든 우리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제조 간접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거고요. 자, 제조 원가 중에서 가공비를 의미한다. 자, 가공비는 뭐가 있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뿐만 아니라 직접 노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공원가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그다음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제조 원가가 바로 제조 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에 대한 설명. 이번에는 이제 노무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죠. 자, 노무비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죠.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두 가지로 나뉘고요.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 있는 생산직 급여는 직접 노무비에 해당이 되겠지만 해당 공장에서 A, B, C, D, E라고 하는 제품을 총괄하는 공장장의 급여는 간접 노무비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모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다. 자, 그다음 간접 노무비는요. 제조 간접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들이 제조 간접비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문장. 자, 네 번째, 발생된 노무비 중에서 미지급된 노무비는요, 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비용 아직 미지급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급여를 이제 계상을 하면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만으로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실현이 되면 어쨌든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그건 현금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미지급된 노무비라고 할지라도 원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론 문제 15번 볼게요.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자, 주식회사 에듀윌의 단기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자, 직접 재료비가 5만 원, 그다음 제조 간접비는 4만 5천 원이래요. 근데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20%에 해당되는 경우 단기의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그 가공비가 뭐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합계액이 가공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뭘 줬어요? 여기서 이제 제조간접비가 4만 5천 원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4만 5천 원. 근데 직접 노무비가 몇 퍼센트? 20%래요. 그죠? 직접 노무비가 20%래요.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80%겠죠? 네, 두 개 더하면 100%니까. 그래서 전체 가공비의 20%가 직접 노무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우리 제조간접비는 4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4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80%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0.8로 나눠서 0.2를 요게 되면 전체 가공비가 나오겠죠. 가공비가 나오게 되고 곱하기 0.2를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1,250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만 알면 돼요? 우리가 가공비를 알고 있느냐, 가공비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형태예요. 근데 가공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직접 재료비, 제조간접비를 동시에 준 다음에 너가 가공비를 알고 있느냐? 그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여러분들 이건 원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T 계정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공장에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원가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래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해라. 매출 원가 어디에 들어있죠? 제품에 들어가 있잖아요. 판매가 된 거, 제품이 완성이 돼서 판매된 거가 매출 원가고 판매되지 않은 게 기말 제품 재고액이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면 일단은 제공품이 주어졌어요. 제공품부터 똑같이 그려내시면 됩니다. 자, 제공품. 자, 제공품인데요. 지금 기초 재고액은요, 50만 원. 기초 이거 1,000원 단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이 있고요. 기말 제공품은요? 100만 원이네요. 기말 제공품. 그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는 200만 원이죠. 단기총 제조원가는 20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가 오죠?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네요. 이걸 딱 물어봐 주면 좋은데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뭐 어떤 공정이죠? 제품 공정이죠? 이제 완성이 되면 제품 창고로 들어가요. 제품 창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이 얼마? 40만 원이죠.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이 40만 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90만 원이 되겠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이 45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190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판매가 된 거,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매출 원가 위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정답은 1번 145만 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가 흐름의 그림 T 계정에서 이렇게 한 가지 요소를 주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줄 수도 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줄 수도 있고 혹은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그 흐름 속에서 구성 요소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18번 볼게요. 밑에 18번이고요. 자, 주식회사 에듀일의 기말 제공품 계정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40만 원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줘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다, 기말 제공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초 제공품보다 기말 제공품 계정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럴 때는 그냥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라라고 했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원 40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 공정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1대 2대 3이었대요. 그리고 주식회사 에듀일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0만 원이라면, 자, 80만 원이라면 직접 노무비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채워보시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0만 원이래요. 어쨌든 우리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의 차이가 결국에는 얘와 얘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80만 원, 40만 원을 더하게 되면 12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12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단기총 제조원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1대 2대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직접 노무비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자, 120만 원을 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자,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돼서 40만 원이 직접 노무비 발생액에 해당이 되더라. 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공품 계정, 요거는 제공품 계정만 따로 나온 거죠. 제공품 계정을 여러분들이 채우시게 되면 그걸 관련해서 무조건 우리가 요 T 계정, 원가 흐름 계정을 그리다 보면은 무조건 그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요소를 채우다 보면 문제를 정답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뒤에 보시면요.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183페이지 25번입니다. 자, 직접 재료비 20만 원을 제품 제조에 배부했다 라고 했을 때 분계로 맞는 것을 구하시오.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제품 제조에 배부했다. 제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서 직접 재료비 여기 배부된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이걸 제품의 제품 제조에 배부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공품 계정이 늘어나게 되죠. 제공품 계정이 늘어나면서 뭐가 줄어들어요? 직접 재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직접 재료비에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자, 기초가 있고 단기의 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용한 게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제조에 배부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말이 되는데 여기서 사용됐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직접 재료비의 대변이잖아요. 직접 재료비가 이렇게 대변으로 갔다는 거고 제공품의 차변은 제공품의 차변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해 와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자, 직접 재료비가 실제로 우리가 현금을 주고 돈을 사오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왔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생산에 투입이 되면 사용이 되면 직접 재료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공품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기 투입되는 거 제품 제조에 배부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제품에 투입이 되었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답은요. 3번이 되겠죠. 직접 재료비 제공품을 늘리면서 직접 재료비가 증가하는 요거와 요거의 분계. 아시겠죠? 요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기초회계가 좀 흔들리시는 거예요. 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자, 다음 중에서 당월에 발생한 재료비 중에서 간접 재료비 10만 원을 대체하는 분계로 맞는 것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간접 재료비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조 간접비로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보시게 되면 제조 간접비를 이제 간접 재료비나 페이지는요. 어딜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교재에 아까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페이지 173페이지에 제조 간접비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이렇게 했거든요.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이제 전력비, 임차료. 뭐 임차료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집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제공품 계정에 제조간접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간접 재료비를 대체한다라는 거는 이제 간접 재료비가 일단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현금을 주면서 일단은 간접 재료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재료비로 계상을 했다가 이 간접 재료비를 어디다 모아요? 지금 여기다 모으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한다라는 표현은요.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간접 재료비를 뭐로 모아야 돼요? 제조간접비로 모으고 제조간접비로 모으는 거예요. 그 과정,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제조간접비가 이제 들어오면서 재료비가 대체가 되는 여기다 모으는 분계. 당월에 발생한 재료비를 간접 재료비 10만 원을 대체하는 분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제조간접비에다가 대체하는 분계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로 또 대체를 하게 되면 제공품을 늘리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가끔씩 분계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계도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문제 27번 요거 풀고 마칠 텐데요. 페이지 27번이죠. 27번이니까 다시 이제 넘어와서 페이지 184페이지. 다음 중 기말 제공품 재고를 잘못 계산해서 수정을 하게 될 경우 달라지지 않는 거. 자, 기말 제공품 재고를 우리가 제공품에서 제공품 계정을 이렇게 만약에 잘못 계산해서 수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떻게 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과소 계상이 되고 제품에서 그리고 기초 재고가 있었을 때 여기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죠. 여기에다가 어쨌든 요 뒷단계는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그 앞 단계에 있는 거는요. 어쨌든 단기총 제조 원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기초 제공품의 단기총 제조 원가 요걸 더해서 여기 중에서 얘를 잘못 계산한 거니까 어쨌든 요 총액에 이 앞 단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가 달라지지 않게 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만약 얘가 과대계상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과소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과소계상이 되면 기초는 그냥 전기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대로 있게 되고, 매출원가도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 재고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소계상 효과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매출원가와 그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 효과를 미치는 건 맞아요. 그래서 1번이 영향을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거는 어쨌든 요거 변동이 된 이전 효과 있죠? 이전 개정 과목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까지 풀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고 원가 행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